가을은 하늘이 높고 말은 살찐다 해서 천고마비라고 그러죠. 하늘이 높다고 느껴지는 것은 청량감이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바람이 차갑고요. 그리고 이 바람이 차가우면 왠지 사람들이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바람이 차가운 것은 우리를 사색에 머물게 하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맑고 청명한 봄의 느낌하고 가을의 느낌하고 참 달라요. 가을은 이상하게 더 맑은 듯한 느낌이 있죠. 더 푸른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것은 점점 지혜로, 깊은 지혜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맑아진다라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맑으면 더 잘 보이잖아요. 하늘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은 왠지 모르게 더 맑아 보인다는 것이고 더 멀리 보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더 깊이,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그것은 가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을 다음에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이제 추워요. 겨울은 움츠러들죠. 겨울은 동면에 들어가요. 겨울은 뭘 밝히기보다는 감추기가 바쁘죠. 몸도 감추잖아요. 봄, 여름에는 몸을 막 드러내고요. 가을, 겨울에는 몸을 추스리죠. 특히 겨울에는 꽁꽁 싸매죠. 꽁꽁 싸매야지 자기를 보존할 수 있으니까요. 겨울에 다 훌러덩 벗어 던지고 다니면 자기 몸이 상하게 돼요. 몸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몸은 내실을 기하는 때가 가을, 겨울이죠. 그리고 특히 겨울은 그 다음에 다시 성장하는 것을 준비하는 때죠. 씨앗입니다. 겨울은 씨를 씨종자를 만드는 거예요. 감자, 고구마의 씨종자 겨울에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보존하기 바빠요. 겨울엔 뭘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활동할 시간도 봄, 여름보다는 적습니다. 해가 짧기 때문에요. 추위가 또 빨리 와요. 추우면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그냥 안에 있고 싶습니다. 따뜻한 데 있고 싶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최소화가 되죠. 움직임이 좀 덜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움직임이 덜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순간은 가을일 수도 있겠죠. 가을은 추워서 움츠리기까지는 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막 확장하던 것에서 가을은 이제는 걷어들이고 이제는 이제는 저장을 준비하는 그런 때니까요. 수확을 하고 저장을 준비하는 그런 때가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에는 더 깊은 사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독서를 더 하고 기도를 더 하고 공부를 더 하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1년 중에도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 있고 아니 이렇게 씨앗을 겨울에 뿌릴 수는 없잖아요. 또 수확을 봄에 할 수는 없잖아요. 수확할 게 있어야지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시기에 맞게 저녁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출근은 아침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죠. 그래서 공부를 시장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공부는 도서관에서 하는 게 제맛이고 노래를 교실에서 공부하는 도서관에서 노래할 수도 있겠지만 노래는 노래방에서 하는 게 제격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공부하기 가장 좋은 때,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 이런 강의를 듣기 가장 좋은 때는 또 가을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제일 교만하다고 해야 되나?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자기는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또 다른 사람이 충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자기 방어하기에 급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변화를 이끌거나 자기 성장을 하기보다는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만, 자기가 좋아할 만한 것들만 믿어요. 자기 스타일 것만 보고 듣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것이죠. 자, 이것은 이렇게 통제형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주로 겪는 마음의 장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이 가득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상대를 존중해주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면, 그러면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수용적이기도 하죠. 이렇게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이 상대의 의견에 최선을 다해서 듣는다는 거잖아요. 상대의 의견을, 그래 너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상대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비록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것도 좋은 경험이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한테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한번 해봐 라고, 그런 이제 부모 밑에서 자라면 굉장히 수용적이죠. 스스로 해봐서 이거 해보니까 틀리고, 아니 그냥 이제 급한 마음에 겨울에 짧은 그 파카를 입지 않고 바로 겉옷 하나만 입고 막 나갔어요. 부모는 자식이 야 파카를 입고 가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놔두기도 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나가봐서 벌벌벌 떨고는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가 체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급한 부모는 미리미리 파카도 챙겨줘, 미리미리 도시락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뭐 필기구라든지 모든 걸 다 챙겨줘.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렇게 뭘 해서 잘못됐거나 실패했거나 고생했던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사고가 한쪽만 사고를 하는, 내 방식이 옳다, 한 방향으로만 계속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또 틀렸다 하더라도 자기는 내가 틀린 이유를 찾기에 급급해요. 그리고 좋은 쪽으로만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죠. 이게 이제 통제형의 부모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정서형의 부모 밑에서 살면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의 행동을 존중하고 내가 한번 해보게 하죠. 먼저 실패하든 성공하든 스스로 터득하게 하죠.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혼내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 다시 하면 또 된다라고 힘을 주고, 난 널 믿어라고, 난 널 사랑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수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서 부담이 별로 없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옳다고 너무 확신하는 이런 사람은 사실 부담스러워요. 뭘 같이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스스로 확신은 있지만 그렇지만 난 틀릴 수도 있어. 그래 내가 이번에 이런 그 가게를 오픈하는데 아예 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 망하면 또 다시 하면 또 되지. 하지만 나는 잘할 수 있는 자신은 있어. 망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신만만하지만 자기가 항상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운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뭘 하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응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거죠. 실패는 한 대여섯 번 정도 해봐야지 그 다음에 성공을 하는 거지. 끌끌끌 이러면서 뭐 하고 나서 실패하면 잘못했으면 잘 안 됐어. 아이고 뭐 한 7, 8번 정도는 7.8기라 하지 않았니? 7번을 넘어져야지 그 다음에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이번 한 번 망했지? 그럼 또 한 번 해보자. 2번 망했지? 또 한 번 해보자. 3번 망했네? 좀 심각하긴 해도 계속 잘 안 되니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처음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처음부터 몰빵을 한다라는 거는 실패한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자기 확신이 너무 커서 이건 반드시 돼라고 해서 자기 고집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여분을 남겨놓을 수 있죠. 분산 투자가 가능한 거죠. 한 곳에 몰빵하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사람이 서로 좋아도 그 사람을 100%다 믿는다면 반드시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나는 그 사람을 100% 믿어요. 하지만 그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도 도둑질을 할 수 있고 그도 틀릴 수 있고 그가 내 뒤에서 나의 뒷담화를 할 수도 있어. 아주 절친이지만 나의 비밀을 남들에게 밝힐 수도 있겠지. 절친이지만 절친은 절친이고 그의 행동은 그의 살아온 방식은 살아온 방식 아닙니까? 그의 살아온 방식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살아온 방식에서는 물론 도덕적으로 완성돼 있어야 되지만 도덕적으로 불완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과 내가 친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어느 선을 넘으면 거짓말 도는 선을 넘고 뒷담화 도는 선을 넘고 또 성정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선을 넘으면 그러면 이제 점점 멀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그가 절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덜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용적이니까. 그 사람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틀릴 수 있는 거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업에 한 가지 일에 몰빵하지 않아요. 몰빵하지 않는다는 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긴 해요. 내가 이왕 시작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밤새 열심히 합니다. 밤잠 안 자고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틀렸을 때, 실패했을 때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이번에도 또 잘못됐네 하고 말 수 있죠.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그게 실력이 되고 나중에는 크게 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몰빵하는 사람, 한계만 생각하는 사람, 한번 실패하면 날개가 완전히 꺾여서 날개가 잘라진 것 마냥 다시 날지 못하는 자기 굴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부모님이 너무 통제형의 부모님이에요. 뭘 잘못했을 때 너무 따끔하게 혼내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따끔하게 혼나는 방법이 너무 일방적이라면 그러면 잘못하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뭘 하질 않는 뭘 해서 잘못할 수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해요. 틀릴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틀리고 잘못했다가 선생님한테 얻어맞거나 부모님한테 크게 소리를 듣거나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화를 당하면 그러면 안 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안 하면 최소한 크게 혼나지는 않거든요. 했다가 잘못되는 순간 남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뭐 뒤에 뒷담화가 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혼나는 그런 일이 되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극히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또 남 앞에서 앞에 나와서 뭘 하는 것을 극히 혐오하기도 하죠. 회장님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앞에 나와서 발표 좀 해보세요. 뭐 좀 해보라 하면 앞에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남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다라는 이유랍니다. 남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다라네요. 남 입에 오르내리는 게 왜 싫은 거죠? 이게 사고의 차이인 거예요. 남 입에 오르내리는 게 남 입에 좋은 평판으로 입에 오르내리면 싫어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남 입에 자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인간의 생리적 욕구예요. 인간은 살면서 타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판, 뒷담화 같은 것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해왔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해왔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뒷담화를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사회적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계를 가져서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성공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큰 부자 되려면 혼자 땅 파가지고 그 감자 심는다고 큰 부자 되나요? 다른 사람들과 농사를 짓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협동을 해야지 농사를 지어도 크게 농사를 짓는 거죠. 기업을 하더라도 아니 삼성전자가 뭐 회장님 혼자 일으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라하고 지방하고 사람들하고 외국에 뭐하고 어떤 기술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서로 연결돼서 삼성전자가 된 거고, 아니 테슬라가 혼자 그렇게 돼서 저렇게 됐나요? 아마존이 그렇게 됐나? 애플이 뭐 이렇게 혼자 그렇게 잘나서 됐나요? 아닙니다. 모두 다 연결돼서 같이 협동하고 협업하고 거기서 어떤 리더 역할을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대재벌을 이뤘죠. 우리는 사람들과 뭔가를 같이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같이 일할 수 있어. 같이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내가 정말로 지혜가 특출나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바로바로 픽해서 선택해서 같이 하면 돼요. 그러나 인류는 성장해오면서 그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은 좋아 너무 좋아 그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아 힘들어 이렇게 해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구해왔던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호모사피엔스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이제 남의 눈치를 왜 봐야 돼? 라고 하지만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눈치를 왜 봐야 돼? 나 싫어. 눈치 보는 거 싫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눈치 보는 것은 당연한 거다. 우리 눈치라는 것은 말이 나빠서 눈치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대를 존중해야 되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가 좋아하는 게 뭔지 또 내가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나에게도 좋은 거예요. 남을 위해 살라는 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고 서로 행복하게 하려면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기쁘게 해줘야죠. 그럼 나도 기뻐지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는 눈치 본다라고 그렇게 굳이 삐뚤어진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죠. 우리 모두 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요. 물론 어떤 선을 넘으면 그야말로 기분 나쁜 눈치 보기, 비굴하면 뭐 하는데 눈치 봐가면서 슬슬 봐가면서 비굴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략을 세우거나 어떤 잔머리를 굴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거지 기본적으로 눈치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사람들과의 평판이 좋은 평판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나쁜 평판을 가지면 힘들죠, 살아가기가. 근데 좋은 평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좋은 평판을 갖고 해서 노력하면 이중인격이 되는 거죠. 나답게도 살아야 되는 거죠. 적절하게 비율이 있어야 돼요. 나답게 살면서 타인을 존중해주기. 나답게 산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답게 사는 것과 공존해서 사는 것을 같이 함께 생각을 해 나가면 남을 존중해 주는 게 곧 나답게 사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나답게 사는 것이 남을 존중해 주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을 평가하길 좋아해요. 또 평가를 많이 하게 돼요.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선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평가하면 평가받으면 그냥 리얼하게 평가받으면 괜찮은데, 비인격적으로 마치 이렇게 조금 모자라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좀 뒷담화를 하면, 평판을 내면 그건 정말 싫은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리스크는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만날 때 선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된다. 진실한 말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고, 훔치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래서 나랑 잘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보자마자 싫어하는, 재수없다라고 밥맛이다라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죠. 있다라는 거 인정을 해야 돼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너무 괴로워요. 왜 괴로운 길을 가요? 그래서 타인의 평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뎌질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내가 괜찮으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면 평판이 비록 지금은 안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좋아질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타인들의 생각이나 시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가을은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더 넓고 더 깊게 볼 수 있게 하는 때가 가을입니다. 봄, 여름은 성장을 막 하는 거죠. 뻗어나가는 거예요. 나무도 봄, 여름에 막 뻗어나가죠. 처음에는 잎이 폈다가 녹색이, 연두색이 됐다가 나중에 녹색이 되죠. 나중에 가을이 되면 점점 갈색이 돼버리는데요. 그것은 익어가고 그거는 다음을 준비하게 되는 가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 여름은 성장하기 때문에 막 달리는 사람에게 무슨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달려야 되는데 그 봄, 여름은 달리는 거야. 막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나를 철들게 하죠. 나를 왠지 모르게 인생은 무상한 것 같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고 마음이 좀 방황하게 되는 그런 때가 가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김에 불교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점이 있어요. 전유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유경이라고 아함경에 속해 있는 경인데요. 어떤 사람이 독 묻은 화살을 맞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을 때 그 친족들은 곧 의사를 부르려 했어요. 화살 맞았으니까. 그런데 그는 아직 이 화살을 뽑아서는 안 돼요. 나는 먼저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은 뭐고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신분인지 알아야겠어. 화살 쏜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그리고 그 활이 뽕나무로 되었는지 대나무로 되었는지 알아야겠어. 또 화살깃이 메털로 되었는지 독수리털로 되었는지 아니면 닭털로 되었는지 먼저 알아야겠어. 이와 같이 말한다면 그는 그것을 알기도 전에 온몸에 독이 번져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전유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중도를 가리키는 여러 의미 중에
중요한 포인트죠. 중도는 그런 거예요. 중도는 A와 B 사이에 그 어디 중간이 아니고, 자, 독화살을 맞았어요. 독화살을 쏜 사람도 중요하죠. 누가 쐈는지. 그리고 또 독화살의 나무는 뭘로 만들었고 깃털은 뭘로 만들었고 어디서 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독화살을 맞았으면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응급처치가 끝나서 생명이 안전할 때, 그럴 때 이제 이게 어디서 왔고 뭘로 만들었고 분석을 그때 또 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냐, 가장 효과적인 걸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경을 하는 게 좋아요? 연부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열심히 밤새 정진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놀면서 좀 어쩌다 한번 1년에 한 번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1년에 한 번 잠깐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행하면 안 될까요? 남녀가 서로 즐기면서 수행하면 안 될까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행하는 데는. 고행하는, 밤잠을 안 자고 먹는 것도 거의 먹지 않고 이제 몸을 괴펴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수행법은 자기한테 맞는 수행, 나한테 잘 맞는 수행을 하면 돼요. 근데 맞는 걸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사경을 열심히 했어요. 사경을 어쩌다 한번 하고 좀 또 하고 어쩌다 놀고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경에 힘을 붙진 않죠.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수행에 힘이 어느 정도 붙어야 되니까요. 연부를 하는 것도 관세음보살 잠깐 하루에 1분 2분 하고 말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연불에 힘이 붙질 않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30분 이상씩 1시간씩 쭉 매일 같이 하면 연불에 힘이 붙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머리가 맑아지고 내가 수행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것이 이제 중도적 삶이죠. 내가 거짓말을 계속해. 거짓말을 하고 살생을 맨날 하고 막 그래.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이렇게 불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아닌 것 같고 나중에는 마음이 이렇게 거짓말도 익숙해져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악행은 익숙해져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파멸에 이르게 만들거든요. 악행이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게 편해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악행이 익숙해지면 판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선행에 익숙해지면 선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죠. 물론 선행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불행에 빠졌어. 이러면 이제 선행의 방법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렇게 선행을 했더니 배신을 당했어. 그래서 괴로워졌어. 우리는 선행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미숙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내가 좋은 일로 친구를 돕는다고 선행을 했어요. 선행하는 것과 친구가 배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내가 그 친구에게 잘해준다고 그 친구는 배신 안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근데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달라지고요. 내가 선행하면 그가 나를 따를 확률이 높은 거지. 내가 선행을 해서 그를 도와줬을 때 그가 배신할 확률은 아무래도 좀 줄죠. 우리 기대심리라는 게 있어요. 선행했을 때 그가 나한테 잘해줄 거라는 기대심리가 있는데요. 그 기대심리 때문에 상처가 또 더 큰 거죠. 내가 선행을 했는데 왜 나는 이러는 거지?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왜 남은 이러는 거지? 내가 선행하는 것과 내가 고통을 받는 어떤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는 별개로 떨어뜨려 놓고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관계는 있습니다. 선행을 하면 아무래도 내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할 확률은 높아지죠. 그러나 선행을 한다고 모든
재앙이나 모든 악이 다 멈추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해도 재앙이나 악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그에게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정을 주든 뭘 선물을 많이 주든 그는 어느 경우에서는 나를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나를 뒷담화할 수도 있고 나를 고소고발할 수도 있는 일이죠. 내가 선행했을 때 나한테 나쁜 일이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행은 선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불을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 삶에 어떤 나쁜 일이 재앙이나 나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도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하면 아무래도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죠.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것이지 나쁜 일이 안 생긴다라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하는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달라져요. 자, 내가 선행을 해서 친구를 도와줬어요. 10년 동안 도와줬어요. 그가 배신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실망감이 너무 커서 다시는 누굴 돕거나 하지 않아. 이러면 10년 동안 선행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행은 지금 현재 내가 충격을 받았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배신당했던 그 충격이 더 커져서 오히려 앞에 선행을 했던 그 공덕까지 다 앗아가 버리고 다시는 공덕을 짓지 않게 하는 그런 더 나쁜 것이 돼버리죠.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었을 때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다시 아프지 않으면 좋죠. 건강하면. 그러나 코로나에 걸리든 아니면 무슨 암에 걸리든 감기에 걸리든 그 걸렸을 때 회복하지 않으면 이러면 앞에 있던 건강은 아무 쓸데기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경제적 충격 아니면 인간적 관계적 충격 또 건강적 충격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선행을 아무리 잘했었고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했었다 하더라도 그런 거랑 별개로 거기서 빨리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재물을 크게 잃었어요? 이제 한 푼도 없어요? 그거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좋은 일 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한테 손재를 크게 해서 돈을 다 잃었다면 그 마음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마음에 푹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비슷해요.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면역력 길러서 열심히 코로나에서 빠져나와야지 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코로나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건강을 찾았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병에 걸렸을 때 세상이 날 저주하는구나. 야, 후유증도 심한 것 같아. 뭣도 생기고 나 무기력해서 하지도 나 못하겠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그 충격에서 다시 빠져나오지 못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움츠려가지고 그렇게 계속 나머지 생을 살면 앞에 아무리 건강하면 뭐예요? 건강은 옛말이 된 거예요. 지금 무기력해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남을 많이 도와줬든 내가 지금 돈이 많든 되게 건강하든 수행을 열심히 하고 뭐 했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몸 관리도 하고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러나 어떤 충격에 빠졌을 때 그 충격에 빠졌을 때 그것과 연관지어서 그것을 혐오하게 되고 자학을 하게 되고 저주를 하게 되면 그럼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내가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생겨 이러면 더 힘들거든요. 그게 아니고 시련과 고통에 빠졌을 때는 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이 중도라 할 수 있고, 전유경에서 화살을 맞았는데 독을 빨리 푸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독화살이 왜 누가 나한테 쏜 거지? 무슨 원한이 있어서 나한테 쏜 거지? 이런저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공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왜 제가 배신하는 거지? 왜 뭐 하는 거야? 왜 내가 건강이 이렇게 나빠진 거지? 왜 내가 돈을 잃은 거지?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세계가 영원하다고 하거나 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생로병사와 근심 걱정은 있다. 또 나는 세상이 무한하다거나 유한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치와 법에 맞지 않으며 수행이 아니므로 지혜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고 열반의 길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한결같이 말하는 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다. 어째서 내가 이것을 한결같이 말하는가 하면 이치에 맞고 법에 맞으며 수행인 동시에 지혜와 깨달음의 길이며 열반의 길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고 배워야 한다. 자, 이렇게 영원하다고 하거나 무상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생로병사의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봤을 때 부처님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화살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독화살을 맞았는데 독화살을 독을 빼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세계가 영원한 거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에 대한 논의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무한하다, 유한하다, 이게 좀 못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죠. 깨달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생사윤회의 고통을 얻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세상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이 유한한가 무한한가, 이런 것에 대한 견해가 분명하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서 올바른 길로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거를 1순위로 둘 때 그것이 유한한가 무상한가, 또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화살의 독을 제거했을 때 이 독은 무엇으로 만들었고, 독화살의 깃털은 뭘로 만들었고, 독화살의 나무는 뭘로 이런 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지. 독을 해독을 하지 않았는 상태에서는 그 독화살은 누가 쐈고 뭘로 만들고 이런 걸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니까. 내가 살았을 때 독화살이 뭐가 중요한지, 또 누가 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인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독화살을 뭘로 만들었는지 이걸 쓸데없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맥락을 잘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상견이라는 것은 세계가 항상하다. 우리는 상견과 단견을 다 같이 갖고 있는데요. 세계가 끝이다라는 게 단견이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는 게 단견이고, 영원한다라는 게 상견이죠. 우리는 항상 영원할 것 같아요. 그게 계속될 것 같아요. 친구도 계속될 것 같고요. 부모 자식도 계속될 것 같고요. 우리가 헤어진다라는 것은 단멸인데, 헤어지면 너무 고통이잖아요. 힘들잖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더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기대 심리가 있어요. 항상 하고 싶은, 또 할 것 같은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 심리가 끊어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걸 못 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헤어지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래도
나중에 배고픈 게 싫어서 밥을 안 먹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밥은 일단 먹고, 밥 먹으면 나중에 소화돼서 배가 고프죠. 밥 먹으면 나중에 배가 불러지잖아요. 배부른 게 싫어서 나는 밥을 안 먹을 거야. 배고픈 게 싫어서 나는 밥을 안 먹을 거야. 이건 좀 말의 어폐가, 생각의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게 싫어서 만나지 않을 거야. 말은 이제 맞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남은 소중하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헤어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덜 아프고 헤어짐에 대해서 담담하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는 있죠. 헤어지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인간적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너무 헤어짐에 대해서 무심하고 인정머리 없으면 또 너무 이제 냉랭하면 인정머리 없고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절하고 극복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무한히 많이 주되 신뢰하고 사랑하고 뭐 다 주되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걸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죽을 수 있고 헤어질 수 있고 또 배신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미움 당할 수도 있고 나는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는 나를 미워할 수 있고 그는 나를 심지어 나를 고소고발할 수도 있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오해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게 깊이 사랑하는 것과 그 반대의 것을 구분질 줄 아는 능력을 분리해서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그래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비난받으면 싫은 거고 헤어지면 아픈 거예요. 하지만 헤어진다라는 것을 잘 알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 힘들면서 가슴은 아프면서 그 아픔을 우리 느끼면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면서 스스로를 추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상견 항상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돈은 많다가도 없는 거고요. 또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많이 있다가 잃었을 때 상실감은 되게 크겠죠. 돈이 없다가 더 없어서 더 빈곤하면 역시 그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있다가 많아지면 그건 또 기분이 좋겠죠. 많다가 더 많으면 또 기분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주기적으로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더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좀 있어지고 좀 있다가도 더 많아지고 이게 이제 들쑥날쑥 마치 파도가 들이쳤다 들어갔다 파도가 들이쳤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듯이 재물과의 관계는 항상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파도가 탁 쳐 들어오기 올 때도 있는 것처럼 있고 파도가 쑥 쓸려 내려갈 때도 있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밀려 들어왔을 때의 깊은 사랑, 빠져나갔을 때의 이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리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좋은 경험으로 나 자신이 정말 생각했을 때 푸근한 추억으로 그렇게 남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